지난 시간에 이제 전체적인 우리 분위기를 봤고요. 짧게 이제 풀이를 좀 봤어요. 워낙 시어가 어려워가지고 읽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시어 풀이를 좀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한 번 더 짚고선 이 시 마무리하면서 예상 문제 풀 때 다른 기법을 할 거예요. 그때 기법도 하랴, 이 시 분위기 보랴, 시어 풀이 하랴 어려울 것 같아갖고 일단 일단락 한번 어려운 시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는 차원으로만 진행을 할게요. 화자는 지금 성인이 되어가지고 예전 어렸을 적 명절이면 찾아갔던 큰 집을 회상하면서 묘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우리 백석하면 다 전체적으로 시가 좀 공동체적이라는 것,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게 있죠. 삶에 대한 그림이 담겨 있었고 산문으로 묘사를 하면서 쉼표 넣지 않아서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낯설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기법을 나중에 자세히 이제 문제풀이를 볼 건데 쉼표를 넣어가면서 수식관계 이렇게 살피면서 인물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를 확인해야 돼요. 이거를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고 세 명의 고모 묘사를 하면서 그리고 그 인물의 그 외형 묘사도 하면서 성격 묘사, 그 다음에 그동안 살았던 역정, 그 여러 살았던 모습들의 그런 삶의 힘든 모습 그런 것도 다 처음에 이제 묘사가 돼 있었죠. 되게 빠른 템포로 했어요. 그것도 기법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다시 확인을 하고 시 속 이야기는 화자가 아니라 화자가 그러니까 시 속 이야기는 화자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따라서 큰 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집에 하룻밤을 잔 후 아침까지 그래서 모이진 깨고 끓이는 냄새를 맡고 딱 연상이 되죠. 아이들이 이 냄새 맡고 아침이다 저거 먹어야죠 깨는 그런 장면까지 연상되어 있는 그 상황까지 진행을 했고 이야기 속의 고모들 사촌들 그다음에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노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준비하는 어른들의 모습, 늦게까지 잠을 자는 아이들의 모습까지 그려지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을 했고요. 시 속의 화자의 고모 셋이 등장하고 고모의 아들, 딸, 화자는 외사촌, 화자에게 그들은 이제 고종 사촌이고 이런 관계를 내외 종간이라고 한다는 것도 그냥 확인차 보고요. 명절이면 모여 방 하나를 차지하고 아까 우리 그때 당시에 놀았던 그런 놀이의 종류 조화질하고 쌈방이 굴리고 바리 깨돌림하고 호박대기하고 제비손이 구손이 하면서 심지 몇 번이나 이렇게 올려야 할 정도로 새벽녘이 다 될 때까지 아랫목자리 싸움 하면서 아랫목 싸움 자리 하는 것도 이유를 말씀드렸고 히끅거리다가 한 방에 잠이 든 아이들 내외 종간의 혈육들의 모습들 이런 풍경을 백서 시인은 되게 보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의미가 있고 후처가 된 고모도 있었고 과부가 된 고모도 있었고 곰벌할 별 짜고 송송 하는 것도 있었고 술에 취하면 개망나니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들은 모두 하나의 가족이었고 생김새, 성격 떠나서 한 핏줄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애들의 공동체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묘사를 한 의도가 그런 거고 인물 하나하나의 특징 삶의 역정까지 그래서 그 성원들이 열거를 쭉 하면서 이 열거하는 그 기법을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거고 화자의 가족사, 혈연적 유대관계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갈등은 보이지 않아요. 산문의 특징이 갈등을 보이려 하는 의도도 있지만 보이지 않고 아침이면 시누이 동서들이 우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 풍경을 되게 흥성거린다, 우적하다라고 좀 다정하게 표현하고 있고 시누이 옳기에 큰 동서, 아랫 동서가 모두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어서 무이진개국을 끓이는 냄새를 통해서 아이들이 깨겠구나 하는 그런 장면까지 보여주는 것까지 해서 의미를 했고 지금 많은 어렵다고 들 수 있는 시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백석 시인을 잠깐 살짝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분석은 좀 더 백석 시를 좀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분석을 하는 걸로 하고요. 조용숙의 산중 문답, 아까 우리 문답을 봤는데 산중의 문답이에요. 이거는 산중의 문답인데 저도 가끔 이제 작가들 인터뷰를 하러 가는 게 잡이 있었을 경우에 가면은 이 시를 봤을 때 참 느낌이 참 와닿아요. 이런 시가 볼게요. 아무리 예쁜 보살들이 찾아와 온갖 방법으로 유혹을 해도 눈길 한번 안 주는 부처님을 애인 삼은 비구니 스님
그 비법이나 한 수 적어볼까 싶어 지금 인터뷰를 하러 간 거예요. 어떤 화자가, 지금 여기 화자가. 그런데 노트북을 들고 갔겠죠. 노트북을 들고 찾아간 작은 남자, 플러그를 딱 꽂는 순간 암수가 만나면 전기가 통한다는 세속의 이치를 비웃으면 노트북 전원이 확 나가버린다. 여기서 많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이 말 뜻이 무엇일까라고 말을 하는데 힌트가 있어요. 세속의 이치야. 응? 노트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암수가 만나면 전기가 통한다. 이 말의 의도가 지금 아무리 예쁜 보살들이 찾아와도 유혹해도 눈길 한 번 안 주는 비구니 스님이야. 그러니까 암수가 만나는 거는 세속의 이치지, 이 지금 비구니 스님이 사는 이 불교의 세계는 암수가 만난다 하더라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웬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하는 사이 가부좌 풀고 달아나는 부처님 봤냐며 지금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유혹할 때 눈길 한 번 안 주는데 그 부처님을 애인으로 삼는 삶으로 살 수 있어요? 하고 물어봤겠죠. 이 시의 은연 중에 풍경이. 그랬더니 비구니 스님께서는 가부좌 풀고 달아나는 부처님 봤어요? 하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 대신 그렇게 역으로 물어보는 거죠. 오히려 그 인터뷰하는 분한테 역으로 화자한테 물어보면서 밭에서 금방 따온 풋고추에 된장 올린 밥상이나 받으라고 합니다. 이 비구니 스님이 아까 우리 다 지나갑니까? 모두 다 지나갑니까? 했더니 노인은 말할까 막 망설이는데 벚꽃이 활짝 내려치는 것처럼 이 스님도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면서 밥상이나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이 밥상이 공양이에요. 그래서 처음 스님 되면은,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스님들이 집을 찾아다니시면서 이렇게 그 받는 행위를 했던 이유가 뭐냐, 그게 다 공양의 한 행위라고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는 지금 화자가 보살님을 찾아가서 보살님이 어떻게 부처님을 애인으로 이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러 간 거야. 그런데 인터뷰는 못했죠. 전원이 확 나가버린 상태에서 또 역으로 질문을 당한 상태에서 밥이나 드세요 하는 비구니 스님의 그 대꾸로 인하여 산중문답이 그냥 끝나요. 시상 전개가. 산중문답은 산속에서 묻고 답한다는 뜻이에요.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면. 당나라신 200의 한시 제목으로 알려져 있고요. 도연명시 도화 원기에서 소재를 취해서 속세를 벗어나 자연 속에 묻혀 한가로이 지내는 모습이 잘 드러난 이 시에서 소위 부답 심자한에서 웃을 뿐 답은 않고 마음이 한가롭네 하고 그렇게 말했던 별류 천지 비인간 별천지일세 인간 세상 아니네 하면서 이렇게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화자는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를 기사로 작성하기 위해 노트북을 들고 작은 남자를 찾아가는 상황으로 이제 연결돼요. 배경에 있는 그 배경 이야기는 저런 이야기가 있고, 노트북에 플러그를 딱 꽂는데 저는 확 나가버려. 화자는 이를 암수가 만나면 전기가 통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야. 세속의 이치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하게 되죠. 근데 마침 그때 비구니 스님께서 가부좌 풀고 달아난 스님 봤습니까? 하고 역으로 그 대답에 오히려 역으로 탁 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밥이나 드세요 하면서 밭에서 방금 따온 풋고추에 된장, 밥상이나 받으라고 합니다. 취재차 찾은 암자, 취재의 목적은 비구니의 삶 혹은 비구니가 된 이유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취재를 하려니까 노트북을 가져왔고, 그런데 노트북에 플러그를 꽂는 순간 노트북 전원이 나가버리고 당황한 순간에 비구니가 갔다 온 풋고추, 된장 반찬에 공양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공양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밥이나 드세요 하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공양을 올리는 거고 이 시에서 공양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두 세계가 지금 중첩이 되어 가고 있는 건데, 화자의 세속의 세계, 그 다음에 비구니의 세계, 불교 부처의 세계겠죠. 화자의 경우 보면 지금 화자가 암자로 온 거잖아요. 암자에 왔어요. 암자에 왔고 지금 부처의 세계에 있어요. 부처의 세계에 있고 또 세속의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첩이 되는 거죠. 지금 암자에 이 인터뷰하러 온 사람이 이제 몸만 있는 거죠. 몸자예요. 몸만. 부처의 세계까지는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속의 세계에 있는 거죠. 지금 세속의 세계에. 그렇죠? 그래서 중첩되어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고,
화자의 경우 몸은 부처의 세계인 암자에 있고 정신은 취재 목적, 세속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첩되어 있다. 요걸 서술하라 나오는데 이 시에 중첩되어 있는 세계에 대해서 서술하라 하고 또 다른 시와 연결해서 나올 수 있는 시어를 찾는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중첩되어 있는 세계가 있는 그런 거. 비구니는 몸과 마음이 모두 암자, 부처의 세계에 있는 거죠. 지금 이 비구니는 다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지금 이 안에 다 있는 거고. 화자는 비구니와 인터뷰를 기사를 작성하기 노트북에 플러그를 연결하지만 전원 나가버리고 왜 전원이 나갔지? 그래서 시호석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화자는 암수로 구별되는 플러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암수라고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합해질 순간 암수가 만나면 전기가 통한다. 이거는 세속의 이치지 불교의 세계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공양할 시간입니다. 밥이나 드세요. 하고 이제 문에 답을 하고 있는 거죠. 노트북은 속세의 것이고 속세에서는 플러그를 꽂으면 전원이 연결되죠. 남녀가 만나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뭐 증오가 될 수 있고 뭐 인연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여기 부처의 세계예요.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하는 말이겠죠. 속세의 것이 노트북과 부처의 세계인 암자의 플러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될 수가 없겠죠. 세속이나 일술, 암수가 안 나면 전기가 통하는 이치를 어디 불교의 세계에 와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답이겠죠. 비구니의 삶을 바라보기 위한 인터뷰, 그 기사는 속세에 관심이지 부처의 세계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공양 시간입니다. 밥 먹을 시간에는 밥을 먹으세요. 순리입니다. 그게 부처의 세계에서는 공양 시간, 밥을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른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 시험 문제로는 이 중첩의 세계가 왜 중첩이 되는 건지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공양 시간 중에 비구니는 방금 풋고치를 방금 따왔어. 그것도 따왔고 된장을 얹었을 것이고 더 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 이 부처의 세계에서 지금 남녀의 세속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습니까? 라고서 비구니가 묻고 있는 거죠. 역으로 속세에서 암자를 찾은 화자의 관심 아무리 예쁜 보살들이 찾아와 온갖 방법을 유혹해도 눈길 한번 안 준 부처님을 애인 삼은 비구니 스님 그 비법이었어요. 화자의 관심은. 그렇지만 그거는 해석적인 관심이었어요. 관심에 대해서 화자의 관심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서술을 해놓은 거고 그 비법을 아는 것은 부처의 세계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결론 적고 그런 세속의 유혹에 넘어간 부처님이 가부좌 풀고 달아나지 않았냐고 묻는 것이죠. 화자의 감시사를 역으로 되묻는 비구니 문다. 다시 물어보는 거. 그리고 공양 시간이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는 선문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도 우리 오늘 문답시를 많이 봤는데 이 시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세계가 중첩되어 있는 세계 또 이 화자가 물어보는 그 세계가 소설에서 이제 산문할 때 소설에서 그 세계와 연결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시를 풀이해 드렸고 백구키의 코스모스 제가 카스에도 올려놨는데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이 되게 이런 시인이 있었어? 하면서 많이 감탄하고 있는 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5년에 태어나셨는데 40년에 전쟁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 전쟁통에 우리의 그런 일제강점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이 애석해 하시는 분 중에 하나세요. 백쿠키란 분이신데 코스모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도 하나인데 그때 이 38년도에 발표하신 작품인데도 지금에 봐서도 상당히 되게 아름답고 시대를 넘나들 수 있다라는 평을 많이 하시는데 이 라는에서 른이 여기 와야 되는 저희 다시 절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저 눈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저 시하고 상관없는 보충 설명서니까 이거 빼드리고 빛난다. 유리 같은 공기 속에서 빛난다. 이 말도 참 좋고 유리 같은 공기 속 뽑은 듯 나릿한 몸매 살랑거리는 모양이 눈에 보인다. 가벼운 속삭임이 흘러서 눈썹을 간지린다. 이 표현에서 보면은 우리가 청각의 시각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청각의 그 촉각으로 이미지화하는 형상은 조금 드문 편인데 대표적으로 이 시가 요즘에는 많이 요거로 예를 많이 듭니다. 공간감정 심상할 때
청각적 이미지를 눈썹을 간지린다라고 하는 촉각적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이 이 표현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좀 이미지, 공간가적 이미지 할 때 요 예문을 들 수 있는데 찾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제가 예문을 갖고 왔고, 밖엔 고달픈 애수가 헤매고 있다. 벗은 나무들 피곤한 팔 들이우고 가을바람은 마른 잎을 뿌린다. 웃음과 눈물 좀 더 가까이 서자. 지금까지 본 시를 좀 마무리하는 분위기예요. 웃음과 눈물, 우리 삶, 지금까지 봤던 시, 모든 시를 조금 웃음과 눈물 좀 더 가까이 서자. 빛난다. 유리 같은 공기 속에서 밝게 차게, 눈물의 촉각적 이미지를 지금 밝게 차게라고 지금 하면서 끝에서 형상화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별표를 해서 따로 옆으로 뺐는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요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밝게 차게로 끝나는 거죠, 우리 시는. 그래서 요 표현 맞으면 끝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연구자들이 되게 높게 보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유리 같은 공기 속에서 밝게 차게라고 그냥 끝나요. 눈물의 촉각적 이미지를 차게 하면서 끝행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이 삶이 지금까지 본 시의 삶들이 보면은 웃음, 눈물을 좀 더 가까이 신압으로 삶을 좀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많이 봤는데, 이 시로 한 번 더 마무리를 하고, 여기서는 지금 공간학적 이미지, 청각의 촉각화, 좀 드문 표현 중에 하나를 예문을 보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갖고 왔고, 백국희라는 시인이 있었구나 정도 생각하시고, 많은 시인이 지금 많은 시가 있는데 나중에 더 분석하는 걸 하고, 이 표현을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웃음과 눈물 좀 더 가까이 서자. 빛난다. 가까이서 신압으로 가까이서 대하면서 삶을 좀 더 진솔하게 나 자신한테 어떤 삶이 있는지를 다 꺼낼 수 있는 그런 삶을 볼 수 있는 코스모스 시였고요. 박병희의 다시 나무 다비를 볼 건데, 오늘 상당히 많은 자연물이 등장하는 것 중에 또 나무가 계속 등장하고 있죠. 볼게요. 나무는 태생적으로 선골이다. 선골이 뭘까? 볼게요. 줄기 하나로 시작한 나무의 길은 하늘로 가고, 그쵸? 하늘로 가고, 천수 관음의 손으로 우주를 만진다. 지금 제가 칠판을 계속 지운 게 저기에서 그런데, 그쵸? 하늘로 이렇게 하늘에 가는데 지금 이 천수 관음의 이 불교의 세계인 천수 관음에 우주를 만진다고 합니다. 절망을 움켜잡아요. 방금 봤던 웃음, 눈물, 가까이 올 것처럼 땅속 어둠에 박은 뿌리는 지구를 들고 있다. 우리의 좀 전에 봤던 시 중에서도 보면은 나이테일을 위한 변명에서 보면은 지금 뿌리가 나오는데, 이 뿌리가 역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지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 지구가 둥그니까 거꾸로 지금 나무가 이 뿌리를 통해서 지구를 들고 있는 거로 지금 형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태생적으로 선풍이다, 선골이다, 선풍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나고 또 행가리 했어. 나고 성장하고 안 하고 행가리 하면서 성장하고 노쇠하여 고사목이 되고 죽은 나무, 마침내 한 짐 화목으로 스스로 답이한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우선적으로 답이란 말이 무엇일까? 선골이 무엇일까? 선풍이 무엇일까를 조금 확인을 할게요. 답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불에 태운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시체를 화장하는 일을 이루는 말이고, 그 이면에는 육신은 원래 이루어진 것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오세영이 그릇하면은, 그릇을 만든 흙이잖아요. 나중에 흙이 다시, 그릇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삶을 보여주는 그릇이라는 오세영의 시가 있는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제목에 다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본래 의미의 다비보다는 여기서는 나무의 생장과 소멸을 통해 나무의 특질을 예찬하고 있어요. 원래 그 다비에 관계되는 거기보다는, 이분의 인터뷰에서 잠깐 글씨체 바꾼 이유는, 이분이 이 시를 쓰게 된 이제 배경이 있는데, 인터뷰에서 강원도 설악산에서 있었던 어느 스님의 다비식을 보면서 순간적인 어떤 느낌에서 이 시를 쓰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님의 다비식에 쓰인 화목
땔감으로서의 나무를 스스로 다비한다라고 파악하여서 이를 나무의 특질, 선골과 선풍으로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골, 선풍이 나왔는데 단연으로 되어 있는 시인데 내용상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이 시 기법을 보기 위해서 이 시를 갖고 왔는데 일행과 팔행에서 시인은 나무의 태생적으로 두 가지의 특질이 있다고 했어요. 선골과 선풍. 우리 지금 다비에 관한 뜻은 확인을 했어요. 선골이란 뭐냐면 신선의 골격이라고 합니다. 신선의 골격, 선골. 신선선이잖아요. 그쵸? 비범한 골상을 이르는 말이고 선풍은 신성과 같은 기질이라고 합니다. 기질.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특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무는 신선의 골격, 신선의 기질, 지닌 것. 그러니까 나무를 약간 예찬하는 쪽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에다가 태생적이라고 했으니 본디 신선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래서 나무에 저도 상당히 자연물에 조금 되게 조심하는 편이긴 한데 특히 나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집 근처에 공원에 나무 한 그루에 이렇게 돈 의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도누고 있는데 뭔가 영혼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나무에게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답을 줄 수 있는 물론 선문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많은 작품에 나무는 좀 신선시하는 게 있어요. 이런 내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나무 주위를 달빛을 등에 받아가면서 나무 주위를 돌고 나면 되게 따스한 사람을 만나고 온 기분이 들어서 되게 외롭고 힘들 때 저는 나무 주위를 조금 돌고 오는 편이에요. 그러고 나면 뭔가 다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무슨 의식 같은 그런 건데 저만의 그런 행위인 것 같아요. 보면은 예전에 산을 올라가서 했는데 산을 잘 안 가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런 게 예전부터 많은 작품에 녹아져 있습니다. 1행에서 아까 7행까지 줄기 하나로 시작한 나무의 길은 하늘로 가고 천수관님의 손으로 우주를 만진다고 했고 줄기 하나로 태어난 나무이지만 그때 줄기 하나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하늘을 향해 자라나며 가지를 뻗어 온 우주에 연결된다는 것이 이제 그 의미를 보완하고 있고 그래서 신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찬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 다비식 그걸로 가는 것보다는 위로는 하늘이지만 아래로는 땅 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를 들고 있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절망을 움켜잡으며 땅속 어둠에 박은 뿌리는 지구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땅속 어둠은 여기서는 절망이겠죠. 그 어둠까지도 들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나무가. 절망을 절망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나무는 뿌리를 뻗어서 지구에 뿌리를 쭉쭉 뻗어서 거꾸로 지구를 뿌리가 들고 있는 이 뿌리가 오히려 지구를 딱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구를 지탱하는 것이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죠. 여기가 땅이고, 그쵸? 하늘이고. 그래서 이 나무는 이렇게 통로가 되고 있는 거야. 통로까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한 표현, 이 통로에 대한 연결, 절망이라는 것, 그 다음에 희망이라는 것, 연결하는 이 나무의 역할, 기능,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나무의 기질, 8행부터 끝까지 나오는 거, 나무는 나고,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물을 고대부터 계속 우리의 주요 소재로 삼는다고 했던 이유가 그런 거죠. 고사목이 되고 또 땔감까지 돼요. 그리고 어느 스님이 또 다비식에 쓰는 땔감 화목으로도 이용해지지만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확장을 물론 그 다비식 하는 거 보고선 이 시를 쓰겠다고 인터뷰에 밝힌 시인이었어요. 나무 일생을 핵심적인 것만 간추린 거죠. 사실은 나무가 자라들 것 고사목이 되었다가 땔감으로 아궁이 속에 들어가 불에 타 없어지지만 시인은 이를 스스로 행동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절망? 뭔가에 끝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스님이 열반에 이르는 것처럼 선택되고 원하고 삶이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까지로 열반의 이야기까지로 확장해 가고 있는데 그거는 인터뷰를 통해서 받지 않은 이상이 사실 어렵긴 합니다. 우선 이 시에서 보고 있는 거로 본다면 나무의 이런 나고 성장하고 노쇠하고 또 땔감으로 이용해지는 그런 나무에 대한 예찬으로까지만 보는 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그 정도까지만 확인하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물론 보기 지문에서 작가의 인터뷰 장면이 나와주고 인터뷰에 대한 참조문이 나와준다면 그렇게 확정해가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보기의 조건은 항상 확실하게 정확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 시 전체적인 파악을 더 확장을 해 나가야 되겠죠. 다음에 다시 백석의 북신을 볼게요. 오늘 백석시를 세 개 정도 볼 건데 이유는 백석시에 관한 다른 기법과 연결되는 거를 예상 문제 할 때 볼 건데 여기서 보는 거는 북신이야. 그리고 서행시초 2라고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아, 기행문이구나. 근데 거리에는 모밀레가 난대요. 모밀. 또 부처를 유의한다는 정갈한 노친내 내음새 같은 모밀레가 납니다. 모밀레인데 노친내 내음새가 난대. 근데 정갈한 노친내 내음새야. 부처를 유의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계속 뭔가 조금씩 연결되는 시를 제가 갖고 온 건데 어쩐지 향산, 부처님이 가깝다는 거리인데 하면서 국수집에는 농짝 같은 도야지를 잡아 걸고 국수를 치는 도야지 고기는 돼지고기예요. 돛바늘 같은 털이 드문드문 배겼다. 그러니까는 털을 안 뽑아서 드시는 거예요. 이 북신에 계시는 사람들은. 그래서 혹시 그 제주도에서 돼지고기 넣은 국수 드셔본 적 있어요? 진짜? 저도 돼지고기를 잘 안 좋아해서 잘 못 먹다가 한번 제주도에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주도가 아닌 딴 지역에서도 검색을 해서 봐서 찾아가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국수인 거예요. 국수에 돼지고기가 들어있어. 국수 안에. 그런데 그게 느끼하지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국수를 지금 드시는 거예요. 북신이. 근데 중요한 거는 돛바늘같이 돼지 털 돛바늘 바늘 같잖아. 털 같지 않잖아. 바늘 같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배어있는 그 국수에 고기가 그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야? 물끄러미 보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 하면서 보고 있는 거야. 또 털도 안 뽑은 고기를 시꺼먼 맨모밀 국수에 이제 맨모밀이니까 시꺼멓겠죠. 얹어서 한 입에 꿀꺽 삼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확장을 해가냐 보면은 문득 가슴에 뜨끈한 것을 느끼는 거야. 이 북신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 이 야성미라고 합니다. 이 다른 연구자들이 밝히는 성격을 본다면 이런 북신의 사람들의 야성미를 보고선 시를 어떻게 확장해 가냐면 소수리망을 생각한다, 관계토항을 생각한다까지 확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시가 시 분위기면 이런 역사적으로 많이 연결돼서 나오고 있는데 서행시초라는 부제, 아까 서행시초 부제 2였어요. 2였고 부제와 번호는 시인이 평안도 서쪽 지역을 여행하며 쓴 기행시 연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작은 되게 궁핍하고 고단했던 평안도 서쪽 지방 사람들의 삶을 시인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1은 부장로, 2는 북신, 우리 지금 2 보고 있는 거예요. 3은 팔원. 그래서 팔원도 많이 교과서에 실려 있죠. 그리고 월림장에서 사가 있는데 지금 북신은 연병군에 있는 지명이라고 합니다. 북신이 지명이고 당시에는 북신 현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줄여서 북신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북의 행정구역 명칭은 향산군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이제 회담도 계속 진행되고 북한에 대한 말도 수능 쪽에서는 조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쪽에 관련된 시를 조금 제가 그래도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 지역에 관한 것도 제가 준비를 좀 했고요. 서산 혹은 향산이라고 불렸던 묘향산 많이 들어봤죠? 묘향산. 그쵸? 서산 대사가 지냈다는 보현사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에서 향산 부처님이 가깝다는 거리인데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방금 나왔던 이런 식으로 향산 부근 하니까 노향산 거기 서산대사 지냈다는 보현사라는 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잠깐 지역 설명을 해드렸고 북신의 거리에는 모밀레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북신은 메밀이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메밀 좋아하세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메밀 냄새를 부처를 위한다는 정갈한 노친내 내음새 같다고 하고 있어요. 인근의 묘향산에 있는 보현사가 워낙 큰 절이죠. 보현사,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현사, 그 보현사, 되게 유명한 보현사. 북신이란 마을의 메밀 냄새를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부처님이 가까우니까, 향산에 부처님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향산은 묘향산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아까 향산이 가깝다는데 하면서 했던. 북신의 거리에 있는 국수집에는 농짝 같은 큰 돼지, 근데 여기서 이제 멧돼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멧돼지 털, 돗바늘 같은 털. 국수에 얹어준 도야지 고기는 돗바늘 같은 털이 드문드문 배겨 있었고, 털도 뽑지 않는, 제대로 뽑지 않은 그런 고기. 그래서 물그릇 보고 있는 거야. 먹지 않고 보고 있다가 털도 안 뽑은 고기를 시꺼먼 맨몸을 국수에 얹어서 한 입에 꿀꺽 삼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연상을 하는 거죠. 이 화자는. 얘 고구려 사람들이 이렇게 먹지 않았을까 하면서 하는 거예요. 털도 안 뽑은 돼지고기, 그래서 소수리만 관계통 대항이 나오는데, 꺼리낌없이 먹어치우는 사람들. 이제 그냥 북신의 농민이 아니라 계속 확장해 가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의 후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 가슴에 뜨끈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백서시인은 공동체적인 것, 그리고 그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해서 그 정신을 계속 후세에도 남겨주고 싶어하는 그 의도가 상당히 강했던 시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뜨끈한 것, 이 민족적인 그런 정기, 나의 그 조상들의 그런 공동체적인 의미, 그거를 느낀 거죠. 생각하는 거야. 분명 말을 타고 만주벌판을 휘저었던 소수리망, 광개토왕의 후예들이지 않을까. 이 북신 농민들만이 아닐 거야 하면서 확장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신 사람들이 야성을 생각하고 그들이 바로 고구려의 후예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봤을 때 왜 갑자기 소수리망, 광개토왕 그것도 한자로 막 나오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특히 백서 시인은 그 공동체의 그 정기, 그거를 계속 남기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장을 해도 됩니다. 그 확실한 근거가 있고, 평안도 서쪽에 사는 사람들, 조선인이었고 고구려인이었고 더 확장해 간다면 발해의 유민이었고 우리 고구려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북신에서 시인은 우리 민족의 과거를 인식하는 것을 중요하게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에 관하여, 북한에 있는 지역에 관하여도 이제 많은 탐구와 시험에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시를 제가 준비한 거고요. 곽제구의 도라지꽃, 이것도 상당히 정말 따스한 시예요. 할머니한테 자란 분들은 이 시를 보면은 할머니를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당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집이 있고 이렇게 이게 대청마루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걸터 앉아가지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걸터 앉아서 요 장독대에 있는 요 화단에 이제 채송화를 많이 심어주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여기서는 지금 여기다 도라지꽃을 심어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니, 할아버지 심었단 말은 없어요. 제가 아까 도라지꽃을 준비해놨는데, 안 갖고, 더 내려가야 되나? 달맞이꽃을 도라지꽃을 제가 카스에 올려놨구나. 죄송합니다. 달맞이꽃을 준비해놨네요. 달맞이꽃을. 카스에서 혹시 보셨어요? 도라지꽃? 네네. 그래서 제가 카스에 올린 걸 지금 잠깐 혼동을 했고, 잠깐만. 더 올라가야 되겠죠. 백석의 국수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제가. 여기 도라지꽃이에요. 도라지꽃. 보라색으로 이쁘게 된 건데 제가 카스에 올려놨는데, 지금 대청마루 위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있는 거야.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는 안 계세요. 할머니와 손녀가 앉아가지고 감자 새알이 환해. 기둥에는 2해 전에 이제 기둥 벽걸이에 떠난 할아버지 붓글씨가 누렇게 발에 붙어 있는데, 어느 시에서는 이제 누렇다라는 거는 세월이 좀 지난 거,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났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2해 전 세상 떠났다고 밝히고 있어요. 2해 전 떠났고 지금 먼지가 자욱해 앉아있는, 2해라고 해서 길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산산수수 무설진이라고 쓰신 그 기둥에 이렇게 할아버지 써셔놓은 게 있어. 근데 먼지가 조금 자욱하게 있는 것처럼 누렇게 발에 있는 거예요. 발에 있고, 그런데 손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가 쓰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할아버지 붓글씨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쓰신 거라고 우린 추측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쓰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뜻을 몰라. 문자의 뜻을 몰라요. 그렇지만 걸려 있어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의미를 보는데, 할머니가 왜 저런 말이 있는지 볼게요. 마지막에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 감자 껍질을 벗겨서
소금 2알을 부친 뒤 소금을 조금 올려주시는 거야. 감자에다가 손녀 입에 넣어주는 거야. 새알 중에 또 2알을 넣어주시고 마당기 도라지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벚꽃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도라지꽃을 보고 있는 건데, 도라지꽃은 깊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 깊은 뿌리, 오늘 참 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할머니가 시집온 그날 이 깊은 뿌리는 진짜 도라지꽃이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것보다 이제 이 도라지꽃에 대한 내력, 이 집안의 내력이겠죠. 집안의 내력이겠죠. 표면적인 도라지꽃 내력이 나오겠지만, 할머니가 시집온 그날도 그 자리에 머물러 꽃등을 도라지꽃이 흔들어주고, 도라지꽃에서는 구들장이 한데 모여 잠을 자는 식구들의 꿈냄새가 난다. 그동안 도라지꽃이 마당에 계속 심어져 있던, 도라지꽃을 심어져 있었던 그 마당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제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보라가 날리고 얼어붙은 물이 쩡쩡 장독을 깨뜨리는 무서운 겨울밤, 할머니가 아가야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밤에 해주셨던 기억이 저는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그게 추운 밤, 특히 추운 밤에 밖에 못 나가니까, 춥지 않은 날에는 밖에 돌아다니다가 잠잘 때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추우니까 못 나가니까 할머니가 아가야 하면서 이야기를 막 들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 삶에 살았던 모습들이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라지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대청이 할머니도 손녀도 감자를 담던, 감자를 이 사기그릇에 이렇게 새알을 담아왔는데 이 사기그릇도 보이지 않아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이 손녀도,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할아버지도 2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부모님 곁으로 갔겠죠. 주변의 글귀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손녀를 데려가면서, 할아버지가 그래도 남기신 글씨인데 쓰신 글씨지 않을까, 남기신 유언 아니면 뭐 남기신 그런 유물 같은 게 아닐까 하고서 같이 가져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먼지가 뿌연 마루 위를 누가 보고 있냐? 도라지꽃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족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마무리되는데, 하나씩 확인을 할게요. 어느 시골집의 풍경이죠. 대청 마루 위고 할머니와 손녀, 감자 새알이 제지되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손녀 많이 사는 집이었어.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감자 새알로 그려지는 좀 부족한 삶이겠죠. 새알로 그려지고 있어요. 굳이 감자라고 안 하고 새알로 했으니까 좀 힘든 삶, 그런 삶. 그래서 그 집 기둥에는 2해 전 세상 떠난 할아버지가 산산수수 무설진이라고 쓴 붓글씨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고 뭐면서 하는 그런 말귀인데, 이제 주변에 긁히고 붓글씨가 누렇게 발에 붙어 있는데, 누렇게 발했다는 건 오래전에 서서 오래전에 쓰신 건데 이제 걸어놓기만 그렇게 걸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는 그 글귀의 뜻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얼마 되지 않는 감자 새알, 그 중에 2알을 손녀에게 먹이고 있는 할머니, 새알씩 2알 먹이고 있는 할머니, 마당기 도라지꽃들이 보고 있다고 하고, 도라지꽃의 내력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 도라지꽃 내력이 소개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내력이, 삶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할머니 시집 온 날 도라지꽃 피었고, 구들장이 한데 모여 잠을 자는 식구들 있을 때도 피었고, 과거 눈보라 막 휘날리고 막 추운 날에, 장독까지 끼들 정도로 추운 날에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이야기해줬던 추억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세월이 흘렀어. 그래서 아들딸 다 출가하고, 그래서 손녀만 맡겼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손녀만 이제 또 손녀도 데려가고, 도라지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던 날 할머니 돌아가시고, 손녀도 부모에게 돌아가고, 대청기 할머니도 손녀도 감자를 담았던 사기그릇도 보이지 않았다. 빈집이 된 것이에요. 빈집을 지키고 있는 도라지꽃.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무설진, 이런 주변에 글귀가 담아져 있는 그 유품을 가져갔겠죠. 유품이라 생각해가지고. 비어있는 집이지만 마당의 핀 꽃들은 여전히 피어나죠. 그쵸? 먼지가 뿌연 마루 위를 도라지꽃들이 바라보면서 빈집 풍경이 이어지고 있고, 할아버지 쓰셨던 주련 글귀, 쓰셨다고 하고 있는 그냥 글귀. 그래서 그 집의
깊은 뿌리를 지닌 채 남아있는 도라지꽃의 마음. 도라지꽃은 말이 없지만 그 빈집에는 어느 누구 살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아무것도 살고 있지만 그 집에 있는 내력을, 그 집의 내력, 그 집에 있는 추억, 기억들, 우리가 아무리 어디를 떠나와도 그죠,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도라지꽃이라는 대상으로 갖고 왔지만 우리의 그런 삶의 그런 기억들,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도라지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쵸.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백석의 국수를 진행을 할게요. 이거를 하면서 이것도 보면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국수는 왜 제가 이 시를 또 갖고 왔냐, 이것도 또 사실 북한과 연결이 좀 됩니다. 이 국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수가 아니라 냉면이에요. 그것까지만 힌트를 드리고 다음 시간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